잠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 자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이 자리와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개받은 여반수입니다. 제가 3시 20분까지 시간을 맡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보시는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전자 한 분 사연을 듣게 되면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주신 또 다른 사명이다 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제가 에이전자를 본다고 그러니까 가족도 다 반대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 반대하고,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은 제가 만약에 에이즈 감염이 되면 굉장한 불행이니까 반대를 했었고, 직원들은 왜 반대를 했냐면 제가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빚을 100억 정도 졌는데 그 100억이 아직까지도 안 줄고 계속 여기 100억을 제가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를 한 달만 못 내도 그 달로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직원들은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병원이 문을 닫게 되니까 직장을 잃게 될 것도 우려해서 에이전트 한 명이 오는 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400분이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에이전트 한 분이 오면 400분이 다 도망을 가시면 병원이 한 달 만에 문을 닫는다라는 우려였는데, 저는 기도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영혼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분명한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신인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환자를 봐서 신용불량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그 한 분을 받아보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뜻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물론 100% 맞는 생각이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10년 뒤에 동성애의 쓰나미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10년 뒤에 제가 10년 동안 본 에이즈 환자, 동성애의 실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알릴 수 있는 일을 시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한 분을 받게 되니까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몰리게 돼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게 됐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성향은 절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타고나고 싶어도 타고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 또한 타고난 동성애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동성애자는 의학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동성애 성향을 유발시키는 사람 유전자 자체가 인간의 몸속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또한 타고난 동성애자가 전혀 아니었고, 이분은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초등학생을 소꿉놀이자라고 다락방으로 유인한 다음에 다락방에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었는데 이 사건을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숨겨진 게 아니고 동아일보 기사가 됐고 인터넷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좋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성장한 이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는 100% 후천적으로 배우는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분홍색 앱이 6개 중에 랭킹 3위 하는 잭디라는 앱입니다. 이 앱이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태원에 가서 이 3등 되는 잭디 앱에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GPS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이 분홍색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고 이분들이 자신의 얼굴, 버스모까지 다 검색을 해놨는데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는데 16남이면 16세 남학생, 중학생이죠. 왜 중학생이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자 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남학생이 자신의 학문 삭다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해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3만 원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쪽에 보시는 남색 S라고 되는 앱이 바로 딕소라는 앱이고 저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방금 전에 보신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앱의 모양은 눈에 익혀두시기를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이 PPT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다 주최측이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산모 검사상 혈액 검사에서 이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산부인과에서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이제 어떻게? 라고 하소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의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결혼을 막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언뜻 빼도 결혼 정년기 되는 자매님도 상당수 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20m, 10m 이렇게 나오면 오늘 이 자리도 계시는 거죠. 세상에 안전이 있겠습니까?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큐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라고 그러지만 모인 사람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죠.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남자 동성애자라고 할 때 의학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과 교과서인 해리슨 교과서에 남자 동성애자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MSM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다는 거죠. MSM은 뭐의 약자냐면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사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남자 동성애자 수에 산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고 동성애자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미국 단어가 한국으로 건너올 때 처음에 80년대에 호모섹스, 동성애, 동성연애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다가 인권 문제 때문에 동성애로 현재는 통일이 되고 있지만 번역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원본 단어의 호모섹슈얼리티, 호모는 동성간의라는 뜻이고 섹슈얼리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어학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해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생활입니다. 즉 호모섹슈얼리티는 동성간 성생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는 동성을 사랑한다. 이것은 동성애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
혹은 여자끼리 기구를 이용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왜 그것을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냐면 그 성생활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자끼리 항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진행되게 되는데, 맨 선도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신겼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신제사 모습과 꼭 닮아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행렬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인권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큐어 문화축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는 저 사람이 과연 인권 침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동성애자에게 저 물총을 맞고 있는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서울교문학제 현장 스케치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와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서울 광장 앞은 시청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하철을 이용한 이용객들은 이 남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왜 동성애자들이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은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는 뭐냐면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는 것처럼 무슨 건물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접선을 한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 성관계를 맺고 즉시 해줄 수 있도록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이상한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모르고 입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였는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에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보시는 것처럼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들은 서울 큐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서울시의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는데, 빨간 티 입은 여성이 20대, 흰 모자 쓴 앞에 여성이 60대 정도 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너무 놀랍고 두렵기도 해서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진입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이런 형태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의학에서도 이런 형태의 남자는 성도착증으로 분명히 진단을 내립니다. 성도착증 중에서도 세부 목으로는 노출증 환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본 경찰이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가 더 이상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지난 7월 14일 날 바로 이 서울큐어 문화축제가 다시 한번 또 서울광장에 열렸는데, 매년 이런 형태의 변태 남성들이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내 딸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 예가 없다는 거죠. 무언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는데, 정치인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는 한 가지의 따름인 거죠. 그런데 현재는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더 이상 뉴스 언론에 쓰이지 못하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보면, 아, 동성애자를 말하는구나 라는 언어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계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니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개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끝이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를 한다면 과연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부모가 있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 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도 문제없다 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문제 한 개만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뿐인데 그해 1969년도에 법의 형평성의 법칙 때문에 다른 형태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 그해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웃을 수 있지만 이 다음부터 웃지 못하는 거죠. 이 해맑게 웃고 있는 동물원 직원은 아기 악어와 성관계를 맺던 도중 어른 악어한테 잡아먹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저 해맑게 웃고 있는 동물원 직원이 옆에 사진을 보니까 악어 뱃속에서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동물원은 규정상 관람객이 없는 시간에는 동물원 직원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해 1969년도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가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긴 이후에 독일과 유럽 각지에 바로 이 시간까지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하고 생식기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했냐면은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이 인간 손님이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이렇게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1969년도에 독일 사회랑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현재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있는 유일한 집단은 한국 기독교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해주는 순간 여기까지 가는데 1년도 안 걸릴 거라는 거죠. 과연 동물 매춘업소가 현재 대한민국의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밝은 일이 될까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 남성이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찍힌 실제 사진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철장에 일찍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시면 책이 수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이 교수님에게 역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교수님이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되는데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을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아들 교수님이 부모님의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16개 시체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가 8살에서 11살. 그래서 밑에 사진 보면 굉장히 조그맣죠. 저런 시체가 주종을 이뤘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문제없다 찬성한다 라는 말을 하도록 강요를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이 특히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셨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 자체는 이미 합법이고 자유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성적 권리, 성소수자 성적 권리를 이미 부여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으로 우리나라에 500군데 이상 동성애 관련 성업소가 이미 성행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성애자 찐방입니다. 동성애자 찐방은 남자 동성애자들이 5,000원만 내고 들어가면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10대1, 20대1 그룹 동성애를 즐기는 일명 밤이면 밤마다 에이즈 환자를 찍어내는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인데, 그렇다면 에이즈 공장인 이 찐방이 몰래 비밀 영업을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아무런 단속이나 처벌 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위치를 설명드리면 방배역 사거리 지하철역 내리시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백석대학교라는 우리나라의 유명 학교도 있습니다. 그 방배역 사거리 지하철역 딱 내리시면 스타벅스가 보이거든요. 그 스타벅스 지하인 유성사우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성애 그룹 난교 현장 에이즈 공장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이나 처벌이 없이 자유롭게 동성애자들은 그곳에서 온갖 음행을 일삼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 권리를 이미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이 부여받고 있지만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냐?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야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난 저거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면 그 성소수자는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보고 잘못했다고 했어? 내 행동을 이해 못한다고? 사람 차별했네?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라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내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민주성을 수호할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막고 있다는 거죠. 이 잘생긴 금발의 백인 남성은 케네스 피니언이란 이름의 미국 보잉사에 근무했던 부유한 백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때문에 미국에 수간처벌법이 생깁니다. 수간은 짐승 숫자를 써서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수간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고 합법이지만 동물이랑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자유고 합법인데 동물이랑 성관계해도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간처벌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성적 권리자의 보호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수간처벌법을 만들었느냐? 절대 그게 아니고 이 남자가 남자 동성애자였어요. 그럼 남자 동성애 때문에 왜 수간처벌법이 생겼냐?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남자끼리 동성애를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여자 역할하는 친구들이고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자 역할하는 친구들은 남자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고 여자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니까 대부분 양성애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즉 홍석천 씨 같이 내가 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아시죠? 어제 뉴스 나왔던 자기가 동성애자다 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거의 100% 여자 역할하는, 즉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고 이 남녀 역할이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그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바로 그 게이, 남자 동성애자였는데 다른 남자한테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서 더 큰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 말, 즉 순말이랑 동성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말 한 마리를 자기 애인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순말이 이 남자가 보면 학문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조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자기 애인 말이랑 동성애를 즐기다가 하루는 이 애인 말이 너무 심하게 동성애를 해서 이 남자가 내장이 다 터져서 죽게 됩니다. 이 남자의 죽음이 너무 기괴했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 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 이 남자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출품이 됐는데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론이 동성애자들이 동물이랑도 동성을 하는구나 라면서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드디어 미국 검찰이 출동을 해서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즉 수간하는 남자들의 신원을 다 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남자들이 바로 곧 조두순 씨 같은 아동 성폭행 범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간처벌법이 왜 생겼냐면은 수간하는 남자들을 감옥에 싹 다 가두면 아이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수간처벌법이 생겼고,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과 성관계도 자유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전국 수간협회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빨간색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내용인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애기들. 이라고 하면서 이 남자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보시는 것 같은 자신의 고민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강제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은 뭐를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남자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감옥에 가둔다면은 그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정부가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8월 혹은 9월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니까 제가 머리를 확 밀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목사님 48분이 청와대 앞에서 혈서까지 썼어요. 지금 완전히 죽기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거 못 막으면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고 반대해야 될 것을 반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북한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냈는데 대한민국이 성소수자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린다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 동성애자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저는 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굳이 동성애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저항해서 꼭 막아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전국 수간자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본인의 실명을 올리는 것에 전혀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감추고 싶다.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싶다. 더 이상은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는 이렇게 자신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는 공개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체 수간은 뭐냐면은 이런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짐승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이 단체 연중 행사를 뜻하는데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동물 성애하는 남자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고 어린 강아지랑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린 강아지 자꾸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들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미국,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으로서 막역사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왜 치와를 동물 성애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일 작은 개 종류인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제가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가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그 오해가 풀려서 사는 게 편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의 아저씨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데 그 아저씨가 치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저씨 볼 때마다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오해가 풀려서 인사도 잘 드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은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점은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부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데 이 남자는 운이 좋아서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만 나서 왼쪽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왼쪽 팔, 왼쪽 다리가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이 장기간 지속된 동성애로 인해서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을 할 수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철저하게 파괴된 몸 상태가 돼서 남은 인생을 요양원에서 보내야 되는 불행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평균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 41살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 남자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바로 동성애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항문이 다 손상을 입어내도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이런 철저하게 파괴된 몸을 가질 때까지 동성애를 하게 된 걸까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남자가 창피하게 자신의 학문을 다른 남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문 성교 동성애를 왜 하냐면은 항문 성교를 하면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어요. 그때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건 못합니다. 즉 여자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만 보면 내 항문으로 동성애를 해줘서 내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기만을 고대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중독성이 크냐면 항문이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고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병원에 동성애를 끊고 싶어서 상담을 의뢰하는 젊은 청년들 상담도 계속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아시면은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전화번호는 요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탈동성애 모임도 현재 하고 있어요. 누구나 여기 들어와서 2년만 노력하면 동성애를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만 노력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문 성교를 2년 동안 끊고 두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을 2년 동안만 끊으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꼭 동성애 상담을 오면 동성애를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절대 타고난 동성애는 없었어요. 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명 정도의 청년이 교회를 배운 곳이 교회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물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 모르는 사이고 따로 왔었는데 이유만은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접한 계기도 굉장히 일치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초등학교 때 초등부 수련회를 2박 3일 갔는데 수련회 장소에서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들이 10명, 20명 배정을 받아 잠을 자게 되고 그 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함께 잠을 자게 됐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애를 선택해서 2박 3일 동안 새벽에 계속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현재 경기도 모 대형교회의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충격을 받아서 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동성애를 준 적이 없으시고 이성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성애는 기본적으로 2차 성직을 마친 성인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인 남자가 나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여자애가 좋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이지 절대 일반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린 꼬마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남학생들 10명, 20명 데리고 2박 3일 자보는 게 소원인데 이 나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수련회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위장자입하고 있는 동성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꼭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성수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연구 총책임자인데 바로 이 자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자리고 이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고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차별이 아니어서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차별이어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땐 처벌이 안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처벌이 된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입니까? 악한 하만 시대의 법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표적 사살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8월달, 9월달에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기본계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죽기 살기 뒤에 여기다가 성함, 핸드폰번호, 소속교회 이거 적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1회가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지고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카톡방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름은 하나님의 의병방이야. 하나님의 의병방.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는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어요. 다만 동성애 반대 서명할 것을 그때마다 올려드리면 한 번씩 들어가서 서명만 하면 조국과 조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카톡방이니까 여기 적어주시면은 그 카톡방에 초청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해보니까 딱 이 두 부류는 들어오시면 안 됐어요. 뭐냐면 이 두 부류는 희한하게 들어오시면 이 서명 정보를 얻어다가 동성애 단체한테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 지금은 제가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감지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옹호자. 그런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희한하게 좌파 성향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정보를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데다가 퍼다 날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한국의 좌파가 동성애 단체랑 깊게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한 가지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 핸드폰을 적어주실 때 첫 번째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들어오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보다 좌파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사람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알아서 다 걸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서 걸르는 방법이 또 있어요. 동성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되시는 경로들인데,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진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에이즈 환자가 쓴 것을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로 인해서 항문이 다 터지고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지절을 못하고 꼭 비대를 쓰게 돼 있고, 비대로 세척하고 드라이까지 하니까 총 5분 이상 비대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 5분 동안 비대 노즐에 에이즈 환자의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비대를 곧 이어서 쓰는 일반인들은 비대 단추를 누르는 순간 방금 묻었던 신선한 에이즈 환자 피, 신선한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항문을 100%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괜찮은데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노출된 항문혈관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와 피가 싹 들어가서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이 곧이어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이어 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쓰고 나오면 얼굴을 싹 보니까 얼굴에 야릇한 게 줄줄 흐르고 남자인데 귀걸이 하나 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동성애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진을 도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분이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앞만 봐도 이 이불이,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리얼 3D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린 이유가 단순히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말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히 생각하시는 거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에이즈가 진단명은 에이즈로 나가지만 에이즈 바이러스 종류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이 수십 개 바이러스 종류를 통틀어서 에이즈라는 진단명 하나가 나가게 돼 있는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아직까지도 완치는 없어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확 하고 증식할 때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니까 3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로 죽습니다. 흑사병 이후에 가장 많은 인류를 죽인 병이 바로 에이즈예요. 그런데 이 약을 잘 드셔야지만 30년을 더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점은 서로 다른 에이즈 환자 A, 서로 다른 에이즈 환자 B가 서로 항문성교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항문성교 동성애를 통해서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A,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B가 만나게 되면 돌연변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겨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약이 안 듣고 둘 다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환자끼리의 성관계를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 사실을 다시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이 남자 둘이 우리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해서 말려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제는 이 두 남자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좋은 날이었는데 저 좁은 아스팔트 위에서 이 남자 동성애자 둘이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핵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던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니까 핵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두 남자를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접해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1978년도에 이미 미국은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978년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니까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약간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빼고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파트너 수를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입니다. 43%가 5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집단의 성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집단이 성중독의 경향이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 당시 1978년도는 40년 전이고 스마트폰도 없고 이메일도 없었을 때예요. 그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것은 아마 지금은 이 두 배인 2000명, 3000명 이상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는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동성애자는 나는 문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애인은 딱 한 명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내 애인 한 명이 애인이 그동안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기본으로 깔렸다는 거죠. 그러면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평균이 이 애인 하나를 통해 나한테 전염이 되고 있으니까 그 500명 1000명 중에 에이즈 환자 한 명이 없었을까요? 결국 동성애의 귀결은 에이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보건소를 가게 되는데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제 실명이나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암호를 토끼라고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는 거죠. 그리고 혈액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전화로만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 제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을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딴 사람 몰라도 이 얼굴만큼은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사람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다 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 결과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내 실명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 암호로 전화로만 에이즈 검사 결과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궁금증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은 뭐냐면 만약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가로막을 거 아니냐 관리할 것 아니냐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보건소 못 가게 창녀촌 못 가게 보건소 직원이 나를 관리하면 나는 싫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위에 달린 저건데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라는 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불쌍한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실제로 얼마 전에 여중생 하나가 철이 없어서 불과 10명 되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그만 덜컥 에이즈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어차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10명 남자의 신원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다 불러서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찾아내서 처벌을 하면 됐었는데 현재는 에이즈 신속검사라고 해서 구강 점막에 한번 검사지를 긁으면 20분 만에 대충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10명 부른 다음에 점막 검사 해가지고 20분 만에 누가 에이즈 환자고 이 불쌍한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에이즈 테러범인지 밝히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면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못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10명 남자들이 그간 병원을 다니면서 에이즈 진단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병원 기록을 통해 누가 에이즈 테러범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에이즈 기록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에이즈 검사 기반은 이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 당사자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이 결국 다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그렇다면 이 불쌍한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그 에이즈 테러범은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겠죠. 매일 밤 벌어지고 있는 이 에이즈 테러로 인해서 매일 밤 15명의 에이즈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애자 인권의 발목이 잡혀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가동시키겠다는 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많은데 정말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인간이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즉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센조이 뭔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아는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다 이걸 알고 이성애자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제 강의를 유튜브 같은 데서 미리 보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지는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헤드를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 같은 샤워기 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저 샤워기 쇠줄을 항문에 10cm 이상을 보시는 것처럼 팍 하고 집어넣어요. 이 사진은 동성애자가 자신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띄운 사진인데, 원본 사진에는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그냥 생으로 다 보여요. 그런데 저걸 생으로 보고 나면 정신적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 네모칸은 제가 친 거죠. 즉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본인들의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저 물이 장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장에 물을 꽉 채우면 드디어 저 쇠줄을 빼고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막 뛰어요. 왜냐하면 장에 일단 물이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불수의적으로 분수처럼 장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밖으로 뽑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 양변기에 도달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하고 쏟아내는데, 쏟아진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시면 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센조이의 보건상 문제점이 뭐냐,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센조이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출장 나간 저 같은 애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 나간 저 같은 애아빠들이 양치질 할 때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터놓고 얼얼하고 뱉거든요.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다 우리가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이를 하는 인구가 대한민국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오염 안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센조이라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 헤드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니까 답변이 뭐였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희한하게 샤워실로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센조이라고 집을 나간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나가자마자 동성 성관계 학문 성교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학문 성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학문 성교 동성애를 맺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 가서 센조이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각오하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중학생까지도 동성애 센조이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글이 되었는데, 이 강의를 중학생 대상으로 해봤을 때 한 중학생이 질문한 게 너무 신선해서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렇다면 이 아이가 센조이를 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는 다시 그 고무장갑을 낀 다음에 김치도 썰고 깍두기도 버무리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이 아이의 동성애 병균을 다 먹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은 동성애 병균이 어떤 형태로든 가정에게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통증이 심해서 과연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정말 맞는 질문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피스팅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려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확장시킨다라고 은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 항문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피스팅 클럽이 있어서 클럽이 음악 틀어놓고 술 먹고 대마초 하는 게 미국의 클럽인데, 이 피스팅 클럽은 음악 틀어놓고 술 먹고 대마초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바지를 벗긴 다음에 주먹으로 항문을 집어넣는 게 미국의 피스팅 클럽의 바로 운영 방식인데,
미국의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묘지로 들어가서 평생 예배드렸던 기독교 최고의 성지인데 해필이면 기독교 최고의 성지의 이름을 이 흉측한 동성애 성업소 이름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동성애가 분명히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불국사나 해인사다. 그럼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없겠지만 카타콤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어디서 피스팅을 하느냐?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결성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내 학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 현실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학문에 주먹 넣어서 학문을 넓혀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공개 구인 광고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학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늘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뺄 때 주먹하고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학문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피스팅을 한번 해야지만 학문이 확장돼서 동성애를 계속해도 아프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피스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의 학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현재 울산에 사시는 땡땡씨예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서라고 공개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KTX 타고 울산역에 내려서 그 사람을 모텔에서 접선한 다음에 이 무시무시한 행동을 다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고1이라고 스스로 밝힌 한 친구는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 하다가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1이 벌써부터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바로 동성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적 지향이란 단어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SM은 세디스 메조키드 주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꼭 고문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러고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이미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틱톡 아이디 8780에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자와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수사들은 창피하다, 숨기고 싶다 그 생각을 뛰어넘고 이제는 차별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일반인들을 싹 다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게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무 가능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동성애자도 어린 꼬마 남자애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를 어디서 사진을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향해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이런 데 갈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 몸은 내가 당연히 지킨다 라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친구인데 방금 보신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이 문제의 남자를 만납니다. 만나니까 팔에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까짓 거 내가 수갑 차도 당연히 내가 남잔데 내 몸 지키지 나는 아니란 하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절대 마귀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걸 이 친구가 몰랐던 거죠.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 보는 구멍이고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갑자기 지금 보시는 이 쇠젓가락 같은 걸 팍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도풀이라는 동성애자들의 성고문 기구인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후에 저녁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의 이 무시무시한 상대편의 요도를 성고문한 무시무시한 성고문 기구가 단돈 16,000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16,000원에 이거 집에 택배로 배달시킨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을 저거 하나로 다 성고문을 하면 이 기구를 통한 감염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도에 들어가서 막 쑤시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시키는 건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만 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가 학문 선교 원한다. 그래서 학문 선교를 강제로 당하고 풀려나는데 풀려나면서 경찰서 가서 고발을 하고 했지만 고발을 못했다는 내용이고 이유는 맨 밑에 나옵니다. 동영상을 찍히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에 경찰에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버리겠다고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미래를 생각해서 자신의 당한 일을 고발할 수 있겠어요.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서울 시내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있는 걸 당연히 반대되는 거 아닐까요? 특별히 저는 제 애가 초등학교 남학생이 한 명 있는데 아빠가 아들을 보호할 목적에서라도 당연히 초등학교 근처에 이런 게 붙어있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만약에 제가 이런 전단지를 반대하면 이 남자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가 감옥에 가야지 돼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그럼 우리 아들을 아빠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켜주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머리도 밀고 하여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전단지를 보면은 저만이 느끼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 이름이 여만섭이거든요. 전국이 다 섭구함이니까 볼 때마다 저 이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섬찟섬찟하고 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들 중에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다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은 제 주변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 한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하는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려면 병원에 가서 이 약을 사면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죠. 이 약값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이 얼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서울에는 뭐 국립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노숙자질환 착한 병원이고 약가도 양심질환에서 싸고 해서 이 병원에 이 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이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서 환자가 병원에 내는 매달 에이즈 알약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환자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나오면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10%인 60만 원만 내고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받는 거죠. 그럼 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지역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줘버려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치료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써야 되는데 간병사 쓰는 비용이 에이즈 간병한 데는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가요.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가는 이 고가의 간병 비용조차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에서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비행기를 타시기 때문에 왕복 비행기 값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 왕복 비행기 값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댁에 계시면 에이즈 환자님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드려요. 그뿐 아니라 이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현재 이 약을 먹으면서 30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 요양병원 입원비 전체를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중국의 군관학교가 현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랑 똑같거든요. 육사랑 똑같거든요. 거기를 졸업하시고 광복군이 되셔서 일본과 전쟁을 하다가 총을 맞아서 다리가 불구가 되신 분이에요. 보훈 대상자시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 의료 현장에서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의료계에서 귀족 집단이 누구냐?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 보훈 대상자를 모신 손자의 입장에서는 왜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분들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자들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과연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행동일까요?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호인데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떠있다. 그러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콘하자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동성애자들 스스로도 올리고 있습니다. 노콘은 노콘돔의 준말로서 콘돔 없이 동성애하는 동성애자들을 노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콘돔 없이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그러면 어차피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는데 뭐 걱정이야, 차라리 콘돔 없이 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즉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 사이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국의 에이즈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지난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무려 35%의 에이즈 환자가 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는 기현상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에 무섭게 번진 동성애. 두 번째,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렸을 때 과도한 복지가 주어지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됐는데, 2013년도는 드디어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한국 사회가 사회적 비용 4조 이상을
지불한 첫 해가 됐어요. 여러분 4조 이상의 돈을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한국 사회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를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내 입에서 동성애에 대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국가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결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또 되게 거의 일보직전입니다.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시기를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 그리고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비용의 80%를 우리가 세금으로 낼 만큼 대한민국에 불쌍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였는데 에이즈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나라 하나를 멸망시킬 만한 폭발력을 지녔다는 거죠. 그런데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간다를 살릴 목적으로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입니다. 즉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가 합법 동성애 자유국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동성애자들은 무서워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고 그 결과 60%였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떨어졌어요. 이것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정책이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에이즈로부터 구할 정책을 펴야지 이 나라를 에이즈 천국으로 만들 정책을 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국가인권계획 당연히 반대돼요. 설문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자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정부가 무섭고 대통령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대통령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권력이 큽니까? 저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말하기를 동성애 한다고 꼭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15%예요.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고 이 분홍 손톱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활동하다가 일생일대 비극을 맞이한 한 여성의 실제 사연인데 이 여성이 사연이 있어서 2년 동안 성매매 업소에서 취직해서 일을 한 다음에 손님들한테 죽기 살기로 콘돔을 잘 사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콘돔을 안 끼면 이 여성이 해를 입으니까. 그 다음에 2년 만에 이 업소 생활을 청산하고 청산 기념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결코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동성애 단체를 괴롭히느냐 가로막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사실과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12월 연말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3명을 살생부를 띄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섭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제는 동성애의 실제 모습과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한다 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살생부 3명 안에 들어간다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동성애 혐오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하고 해칠 국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자를 받아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웃고 넘어가고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은 아 내가 이분들이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IC에서 좀 가깝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강의를 끝나고 고속도로를 타고 시속 100km로 부항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양옆으로. 진짜 죽을 뻔했어요. 뒤차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갓길을 어떻게 대고 밑에 내려가 타이어를 확인해 보니까 겉은 깨끗한데 이 안쪽으로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만약에 제가 사고로 죽으면 저는 절대 사고로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밑에 보신 것처럼 주요물 뒷조사라고 그래서 또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님이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라고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가족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난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신 하나님이신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신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흰머리가 아니고 붉은 새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저희 집에 몇 번쯤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외국으로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 아내하고 에셋은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남아가지고 이제 결사항쟁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아빠 없이 자라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애들의 아버지가 돼서 하여튼 우리 애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럼 이 동성애단체가 성소단체가 진짜 순수한 인권단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이 뭐 하다가 해산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마자 보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란줄친 동성애단체 에이즈단체 성수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함에 반대했는데 내용이 뭐냐? 위에 빨간 줄이죠. 통합진보당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통합진보당의 최후의 호위무사 세력을 자처했어요. 그럼 통합진보당이랑 성소수자 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간 한 몸으로 움직였었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 통합진보당의 위원장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영등포지구 대의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라도 자유인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대회를 열고 있고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는 공산주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예요. 그리고 노동자연대가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기관 잡지인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기관 잡지인 노동자연대에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글을 기고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라고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운동의 뿌리는 분명히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대 포스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그 인공기 적색기가 무지개 깃발 6색기로 바뀌었어요. 동성애 깃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요 주제 6개밖에 없는데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즉 성소수자 해방운동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 연말에 광화문 일대에 민중총궐기대가 있었고 그게 바로 촛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촛불 때 전국의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벌기대회로 광화문 일대 촛불 사이에 섞여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번 부셔봐야겠다, 펀치를 날려야겠다 이런 각오로 뭉쳤는데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부술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차별의 이유를 다 이렇게 적어서 나왔는데 의료계에 제가 있으니까 이것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서울시립 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치료 논란인데 즉 서울시립 보라의병원 때문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차별받았으니까 대한민국을 한번 이 기회에 정복시켜야겠다 이런 각오로 광화문 일대 집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먼저 당시 시위 모습 보여드리면 정경버스 부수고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보시는 것처럼 정경버스에 딱 붙더니만 주육에 불을 붙였어요. 밑에 보면 주육에 빨갛게 불이 붙어 있죠. 저 불이 예수님 은혜로 꺼졌길래 망정이지 저 불이 만약에 연료통까지 들어갔으면 저 버스는 폭발했을 것이고 위에 사진 보면 저 버스에 인접해 있던 정경들 몇십 명은 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경들 몇십 명 태워 죽여서라도 이루고 말겠다는 서울시립 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치료 논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사랑니가 썩어서 보라의병원 치과에 내원을 해서 사랑니를 잘 뺐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만이냐? 사랑니를 빼니까 피가 줄줄줄 떨어지고 이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이 치과 침대에 누워서 치료받을 일반인들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에이즈 피가 내 살에 묻으니까. 이거를 예방할 목적으로 치과 침대에 비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광화문 일대에 성소수자들이 집결을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켜야겠다라고 집회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감히 너희 일반인들이 우리 동성애 에이즈 환자님 진료받는데 건방지게 뿌시럭지게 비닐을 대 다 죽어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차별받는 존재들이 아니고 귀족화됐다는 거죠.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명의 프랑스 철학 중에 한 명인 미셸 푸코입니다.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60도 못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프랑스 학자인 알투세르인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고 그리고 정신질환자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즉 동성애 옹호 철학을 만든 두 명의 프랑스 철학자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데이비드 라이머를 향한 악마적인 실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데이비드 라이머 이 꼬마 아이는 쌍둥이로 출생을 하게 됐는데 2살 때 폭염수술을 받느라 병원에 가서 폭염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폭염수술 이후에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고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형제님들은 폭염수술 무사히 잘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에 온몸을 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뉴스에 나니까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이 존스 홈키스 병원에 당시 근무했던 존 머니라는 저 의학자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지만 환자를 아직 못 찾았다. 그런데 대개 아들이 어차피 고추가 없었으니까 우리 경우랑 딱 맞다 한번 해보자 해서 부모님이 설득을 당해서 2살짜리 아들을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관찰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란 말이 만들어지게 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사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게 됐는데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존 머니가 지금까지 당신을 돌봐줬고 당신에 대한 실험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나쁘냐라고 하니까 데이비드 라이머가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아이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였을 때 하루는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서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둘의 아이에게 포르노를 보여주고 따라시키는 성실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자 역할은 데이비드 라이머 이 꼬마가 했고 남자 역할을 누가 했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이었어요. 즉 형제끼리 성실습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는데 성장한 이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알게 돼서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데이비드 라이머는 38살 되는 해에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모는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안과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 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들어보셔도 이 말이 탄생하게 된 이 악마적인 실험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만 유통이 되고 부정적인 정보는 유통을 안 시키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현재 안보 위기인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호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간 동성애자들은 나라적인 생각보다는 군대 안에 동성애자를 찾아서 학문 성교를 맺는 데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 15사단 동성애자 나와라 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학문 엉덩이 다 보여주면서 나랑 동성애하자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저 네모난 박스는 제가 친 거죠. 원래는 다 보이는 거죠. 군대 내에서 부대 내에서 동성애했다라고 자랑사진 올리고 있고 초급 간부도 동성애 요청을 하고 있고 장교도 부사관도 삼성장구 운전병도 사령부도 동성애 하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까지 열고 있는데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할 만큼 그렇게 과연 한가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들은 과연 이런 활동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군대 내 동성애자 성파티를 여는 5명의 국회의원 중에 제일 중심 역할을 했던 의원이 누구냐? 얼마 전에 자살하신 노회찬 의원이었어요. 군형법 92조가 뭐냐면은 남자 군인이 군대 안에서 학문 성교를 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당연히 이 법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자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국회에 국회의원 10명이 이 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폐지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폐지안을 발의하자마자 어떤 단체가 나와서 또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라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동제한대가 나왔죠. 노동제한대가 뭐 한답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잠깐 돌아가서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이 법을 폐지하라고 대표 발의를 했느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김종대 의원은 어떤 걸로 유명세를 탔냐면은 얼마 전에 북한 병사 하나가 대한민국 기술을 하다가 배에 총을 맞았고 아주대 이국정 교수님이 수술을 하다가 장에서 기생충을 봤는데 그 사실을 이국정 교수가 기자회견 때 말했다고 그 이국정 교수를 인권 침해자라고 몰아붙였던 국회의원이 바로 김종대 의원이에요. 그분이 바로 또 군형법 92조를 없애자라고 대표 발의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김종대 의원님은 이렇게 북한이 좋아할 일을 계속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는 이 법을 없애려고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또 데모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분들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만약 군영법 92조가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에이즈가 확산이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한국교회가 일제 신사참배 후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건데 서울교회 문화축제 현장 서울광장 안에 들어가서 1인 시위를 한 거고 월간조선의 나라 지킨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 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9시 뉴스가 말 그대로 9시에 걸려야 되는데 오후 5시에 저희 병원에 갑자기 오셔서 5분 찍고 올라가서 4시간 만에 뉴스가 나갔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KBS가 아는 의사가 좀 많겠어요? 그런데 에이즈가 급증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이거를 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줄이려면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사 인터뷰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 전화를 해보니까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인터뷰는 못한다라고 거절을 했대요.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하면 동성애자들한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에 동성애 검색하다가 저를 검색해서 저희 병원에 갑자기 와서 5분 만에 찍고 올라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미국, 영국이 왜 차별금지법 앞에 미국, 영국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미국, 영국 교회는 저항하는 자들이 없어요. 저항하는 자들이. 한국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죽을 각오로 저항할 거예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의 길을 따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하나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뭐 하나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 자리에 신사참배의 광풍이 밀어닥칠 때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시대가 왔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순교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간다면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여기 설명해 주시고 카톡방에 초청자 가시면은 꼭 들어오셔서 점심 먹고 소화시킬 겸 인터넷 한번 들어갈 시간에 점심 먹고 이 카톡방에 꼭 한번 들어오셔서 하루에 설명 한 개씩만 해도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데 현재 청와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아직 20만 명이 도달해야 되는데 많이 모질라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약에 국가인권계획으로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그러는데 20만 명도 못 모은다? 그럼 우리는요. 진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어떤 생각하냐면 나 죽어버리려고 그래. 진짜로. 나 죽어버리려고 그래. 진짜로. 여러분, 그 정도로 답답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긴 하는데 20만 명을 못 먹으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얼굴로 그분을 만나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막아서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꼭 우리가 이 일에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든 시기를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은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주님,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된다. 그런 영적 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가 내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악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전혀 일어나라고 가지 않는데 예수님, 이때에도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도 드보라 바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도 기드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발 이 땅에 순교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만세반석 예수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